13명의 대법원 판사들은 군법회의에서 내려진 중형을 4월 8일 원심대로 확정 판결합니다. 사형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통금 시간이 있을 때라서 12시가 뭐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여관에 들어가가 뜬 눈으로 울미불미 세우다가 그게 용이라도 잃지 말라고 제일 먼저 우리 면회 신청합시다 해가지고 9시 문 열기 전에 가서 바라고 앉았다고요. 사식이라도 좀 넣고 하려고 또 갔더니 교도소에 그날 사정에 의해서 오늘 면회를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4월 9일 긴급조치 7호가 내려진 가운데 인혁당 관련자 8명에게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이른 새벽 급하게 치러진 교수형이었습니다. 같이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8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앗아갈 수 있습니까? 뉴스를 듣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고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집행된 사형. 가족들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국민기를 바랬습니다. 사형이 집행된 시신들은 응암동 성당에서 합동 장례식을 치르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으로 가던 도중 경찰에 시신을 빼앗겨서 벽제 화장터에서 강제로 화장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신 곳곳에 남아있는 고문의 흔적을 숨기기 위해서 가족들에게조차 시신을 보여주기 꺼렸던 것입니다. 인혁당 관련자 8명에 대한 사형 집행은 반공을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삼은 유신 정권의 만행이었습니다. 인혁당 관계자 8명을 법살이라고 하죠. 법으로 그렇게 대부분 판결이 나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에 죽이는 그런 만행을 왜 저지르는가는 보통 상식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4.3 있기 전부터, 그러니까 73년 3, 4월부터 하여튼간에 박 정권이 유신체제를 영속화시키기 위해서 반유신 세력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려고 할 것이다. 인혁 관계자들 8명을 그런 식으로 참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 반공사회도 상당히 좀 경직되고 극단적인 형태의 반공사회다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있기가 어려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특히 유신체제는 반북 이데올로기, 반공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지키려고 했던 그런 면이 상당히 있거든요.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을 때 김지아에게도 고문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밝은 등불 아래서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중앙정보부는 이런 고문으로 얻어낸 진술을 바탕으로 나는 공산주의자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되는 김지아 자필 진술서를 날조 배포합니다. 일명 노란 책으로 불리던 김지아의 자필 진술서는 5개 국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에 배포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지아는 전 세계에 양심선언을 발표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는 작은 쪽지에 조금씩 글을 써서 바깥 세상 조영래 변호사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니까 김지아 시인이 거기 이미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 6월 달에 갔다가 그 8월 달쯤에서 거기 넘어가니까 이미 있었고, 그때 이제 그 김지아 시인의 양심선언 문제가 이제 비밀리에 진행이 됐었어요. 그때 그 이 김지아 시인의 양심선언을 바깥으로 운반했던 그 사람들, 제가 적어도 다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교도관들이죠. 그 사람들은 사실 그 이 일반 사람들도 민주화 운동을 하기 힘든데
공무원, 그것도 교도관들이 그거에 관여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도 목숨을 내놓고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도와준 교도관들 덕분에 쪽지들은 조용래 변호사에게 성공적으로 전달됐습니다. 조용래 변호사는 퍼즐 조각 맞추듯 쪽지 조각을 연결하고 빈 곳은 스스로 메꾸어서 마침내 김지아의 양심 선언을 완성했습니다. 나를 가리켜 공산주의자라고 한 중앙정보부의 발표는 실로 가소로운 것이다. 변호인들로부터 듣건대 그들은 정보부 5국 지하실에서 쓴 나의 이른바 자필 진술서란 것을 온 세상에 공표하고 마치 그것이 내가 공산주의자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나 되는 듯 선전하고 있다 한다. 한 무력한 개인이 대한민국의 대중앙정보부에서 쓴 종이 쪽지를 여러분은 얼마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김지아의 양심선언은 5개 국어로 번역돼서 세계 지식인들의 양심을 자극했습니다. 그의 양심선언에는 세계 석학들이 지지를 밝히며 서명했습니다. 그 중에는 사르트르, 촘스키, 하버마스 등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 곳곳의 문인과 예술가들은 김지아의 석방을 요구하며 구명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먼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벌이고 있는 김지아의 투쟁은 이들에게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김재환の詩の中で有名なのは、民主主義の歌ですね。そうですね。その民主主義を求めていく意欲っていうものが非常に新鮮というか力強い。なぜ我々にとって民主主義が与えられたものだったから、アメリカからですね。戦後日本人はですね。これをやっぱり自分たちの力で民主主義っていうものを勝ち取っていくっていうその強さですな。それがやっぱり一番、金正恩によって、この詩を通じてですね、我々の中に入ってきたことが一つ。 독방살이 5년을 넘기면서 김지아에겐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천정이 내려앉고 네 벽이 달려들어 가슴을 조이는 현상, 일명 면벽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또 허벅지를 쥐어 뜯잖아. 그러니까 자꾸 소리를 지르고 싶고 그러면 몸부림치잖아. 그런데 그게 이제 위에 텔레비전 모니터가 없으면은 괜찮은데 소리도 좀 지르고. 감시 모니터요? 이 뭐 금방 하거든 금방. 달려와요. 와서 각서 써라 이게. 항복문서. 그럼 내보내주겠다는데 왜 그러냐 이게. 나 그건 못하겠다. 그러던 어느 봄날 쇠창살 사이로 투명한 햇살이 비쳐들 때 김지아는 강렬한 깨달음이 오는 것을 느낍니다. 감방 시멘트 벽 사이에 뿌리를 내린 작은 풀 한 포기를 보면서 생명에 대한 강렬한 외경심을 느낀 것입니다.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더라고. 그 생명 이렇게 에코가 들리면서 자꾸 쏟아지는 거야 눈물이. 그러니까 꼭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오랫동안 못 만났던 어머니 만나는 것 같이